색다른 김장연대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깜빡했는데요. 뭘 깜빡했어요? 가장 중요한 돋보기를 깜빡했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아, 나이 때문인가요? 근데 또 이미지가 약간 달라 보이세요. 진짜요? 네. 네. 훨씬 나은데요. 선배 왜 그러세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저도 돋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댓글창에 장윤선 안경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릿어릿하게 보이긴 합니다. 예, 안 보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은 비판 댓글은 안 쓰시는 거. 어차피 못 보는. 예, 이 와중에도 다 감별한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무더위인데 휴가도 가지 아니하시고 저희 프로그램 함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다음 주 휴가 가신다고요? 그 다음 주. 그다음 주. 네. 우리 장 변호사님은 저는 주말 해가지고 경주를 다녀왔는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경주 좋죠.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석굴암도 보고 불국사도 가고. 그렇군요. 예. 어린애가 있구나. 네. 아이 현장 체험상. 제가 보기엔 초등학생입니다. 초2. 예, 초등학교 때 많이 갑니다. 맞아요. 예, 경주 여러 번 가야 됩니다. 예, 역시 이렇게 바쁜 엄마가 또 아이도 살뜰하게 챙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정치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를 확정할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된다고 봐야죠. 하겠죠. 예. 대부분 법무부에서 사전에 먼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해서 거기에 포함돼 있었으면 거의 대부분 대통령은 거기에 이제 제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혹시 뭐 번복될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당초에 저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 정도에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내후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급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른바 이 복권 카드가 결국 예. 김경수의 복권 카드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을 갈라치게 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적인 변고가 있다고 했을 때 네. 대체제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친문과 친명을 갈라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인사를 빨리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1년, 2년보다 1년 앞당겨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렇게까지 빨리 결정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뭔가 정치적 포석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치적 포석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네.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리스크 대 리스크의 대결에서 그 포석으로 김경수에 대한 그 정치적 복권을 네. 고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님? 저는 안 할 도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법무부 산하의 사면복권 심의위원회에서 네. 상신을 하더라도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최종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뭐 그런 전례가 뭐 많지 않은 걸 떠나서 이미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공개화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공개화했다라고 봅니다. 예, 지난 예, 주말에 본인의 핵심 측근들 워딩으로 조선일보 1면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들이받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기서 주춤하고 물러선다. 그 선택지를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그냥 닫아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이런 갈등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김경수 복권은 없던 일로 하지. 이 선택은 정치적으로 내리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네. 밀리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더 이거는 마침표는 너무나 확실해졌다.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는 왜 이렇게 발끈하는가. 아마 1대1 구도에선 본인이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단면을 그때 국회 나와서 이거 불체포 특권 이거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의 유죄 확신을 갖고 장광설을 막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한데 자기 확신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나한테 지금 1대1 구도에서 어떻게든 강대강으로 치닫고 가면 그 길은 나한테 열리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3의 변수가 난데없이 김경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법무부 장관일 때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건 지금이랑은 결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본인이 사인했던 거 아닙니까? 네, 법무부 네. 장관일 때는요. 앞뒤가 맞지도 않은 측면이 있고 지금은 본인 당대표는 그냥 디딤돌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디딤돌에 있어서 내가 대권 가도로 가는데 이건 나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걸 의도한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권 가도에 김경수 전 지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사람을 왜 풀어주는 거야? 이런 격분이 있어서 나는 반댈세라고 외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혼자 꿈꾸는 거지. 혼자 꾸는 꿈이에요? 야무진 네, 꿈. 꿈이야. 예. 누구든 꿀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대표는 한때 대권과도 1등이었는데 맞네요. 왜 사라졌어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3년 남아 있는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뭐 내가 갈 수 있다느니 뭐 그 정도 내공으로 어떻게 견딥니까 3년을. 그러니까요. 3년이 너무 길겠어요. 그분도. 당 대표 네. 하시면서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국민 통합적인 언행과 그다음에 국민들 상대로 정치를 해서 본인이 득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3년 뒤에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당장 내일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요? 아 그렇죠. 원래 당 대표의 자리라는 게 원래 임기가 2년이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 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임기가 예. 보장된 늘봄이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언제든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아서 뭔 지금 3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꿈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대표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내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판단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야권 분열용 카드로 꺼내든 게 여권 분열용인가 했더니 하루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는 확정적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허니문이 끝났다. 이제는 싸움뿐이다. 이제 이런 보도도 언제 허니문이 있었어요? 아주 잠시 아주 잠시 네. 없었죠. 그건 허니문은 없었다. 허니문인 네. 척 한 거지. 잘못됐네. 예. 척 한 거죠. 척. 척. 예. 허니문 척. 왜냐하면 네. 대통령으로서는 당대표가 그러니까 선출이 됐는데 네.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보고 당원들도 보니까 바로 다음 날 다 불렀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 선출된 사람만 부르지 않았어요. 낙선한 사람들까지 맞아요. 전직 지도부까지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나긴 했는데 n분의 1로. 예?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신임 당대표 되면 딱 이렇게. 대부분 선출직에다가 그다음에 사무총장, 비서실장, 대변인 정도가 임명이 되면 네. 한 3, 4일 후에 예. 전격적으로 불러서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네. 당을 잘 이끌어 달라. 그렇죠. 이래서 힘을 딱 실어주는 게 보통의 레토릭이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독대도 없었다. 뭐 그게 뭐 힘실어 주는 거냐 막 이러니까 일주일 뒤에 비서실장과 당대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대통령은 의지를 다 표명을 했어요. 다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속 얘기 해석을 잘못한 거지. 그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걸 안 하고 진짜로 그걸 액면대로만 듣고 하려고 하니 비서실장까지 내려 보냈는데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 통영 딱 가서 뒤에 같이 딱 쫙 정점식 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뒤끝 휴가? 뒤끝 장면? 뒤끝 장면. 그런데 언제 허니문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전당대회 때부터 떨어뜨리려고 문자 다 밝혀내고 밝혀내고. 했는데 네.
사실상 처음부터 허니문은 없었는데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 저는 드네요. 그날 그 네. 바로 직후에 낙선자들까지 함께해서 예. 자리 배치를 했을 때 보통은 그래도 여러 명이어도 당 대표랑 약간 이렇게 1대1로 마주 앉게 자리 배치를 그렇죠. 하는데 약간 시선 분산되게 삼각편대로 대통령이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한동훈, 여기 추경호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예. 꼭 이렇게 내가 너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1대1로 앉지 않는다라는 이 자리 배치 삼각편대도 이제 인상에 남습니다. 예.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사실상 뭐 일심동체 비슷하게 동지적 관계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권력 앞에서는 상극으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는데요. 왜 지금 MB를 초청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밌는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야당이다. 야당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무슨 결심을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뉴라이트의 완결판이네. 뉴라이트의 거두. 예. 네, 제왕. 이명박 선생님. 예, 아니 제왕. 그러니까 예. MB 대통령 때 가장 그 활발하게 번성했죠. 번성했던 네. 세력이 뉴라이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MB 시즌 2에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주변에 가장 많이 있는 분들이 MB 시절에 뭔가를 했던 분들이 그렇죠. 특히 많아요. 김태효 예. 안보실 2차장. 예. 그분뿐만이 아니고 뭐 이동관 뭐 등 그렇죠. 해서 다 MB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의원들도 장제원 등 뭐 예. 다 MB 때 중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많은 뉴라이트 인사들이 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뉴라이트, 네. 예, 건국절, 예? 오죽하면 8.15 광복절에 광복 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아유, 이런 상황까지 두동강 났어요. 두동강. 생길 정도로 그 인사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 인사의 완결판이다. 예? 왜 이 시기에 MB. MB를 불러서 관저에서 예. 식사를 하냐? 나는 납득이 좀 안 돼요. 물론 전직 대통령이니까 네.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8.15 앞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예? 어떻게 저는 국민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선언 아닌가 싶은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자체도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정말 초유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광복회장이 이 정부에 밀정이 있다고 하질 않나. 네. 그리고 광복회 행사에 처음에는 오찬을 그 나중에는 이 행사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데 네. 뉴라이트 인사들 내가 뉴라이트가 아니다. 김영석 씨 이러고 있어요. 네. 독립기념관장. 그런데 가관이에요. 정말 참담함을 느껴요.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본의 식민이었기 때문에 광복이 없다라는 취지를 또 면접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거를 그냥 올바른 역사관으로 방치일까요? 이용했달까요? 이명박 대통령과 밥을 먹는다. 8.15의 목전에 나는 내 갈 길 간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맞다. 그리고 뭐 48년 8.15 이런 거 청와대 용산에서 이야기한 적 없지 않느냐라고 하고 국민의 어떤 이런 인식과는 너무 괴리가 된 걸 어제 그냥 식사 자리가 그냥 한 상징적인 단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김영석 신임관장 문제로 정말 여론이 두동강이 나는 건지 제가 보기엔 두동강이라기보다는 9대1 정도로 대통령이 좀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역사 논쟁에서는. 아니 뭐 대통령이 9대1로 지긴 했지만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논란으로 예. 최혜병 특검도 사라지고 김건희 특검도 사라지고 뭐 이념 논쟁이야. 득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친일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구나. 뉴라이트,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뉴라이트 친일족이다. 친일족. 이렇게. 아니 반일 종족주의 쓰고 예? 이런 분들의 계열의 분들인데 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36년 일제강점기를 다 잊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일제강점기를 합법
위법화하는 거예요. 네. 그 이 얘기는 대한민국 헌법 첫 줄에 나오는 3.1운동에 의해서 네.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여기에 정면 위배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인사를 독립기념 다른 자리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에다 예? 더군다나 그리고 그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그 소장 출신의 박이택 이분이 또 독립기념관 이사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부류에 있는 분들 중에 한국학연구원의 뭐 원장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네. 도처에 이 뉴라이트 인사들이 많아요. 그 왜 정점을 찍은 게 사실 김형석 이분. 네. 그다음에 이분을 그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위법한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오죽하면 수사 의뢰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건국절 제정 안 할 테니까 그 이번에 8.15 행사 때 좀 나와달라 이런 것까지 지금 폭로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 또 어떤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냐면 이종찬 광복회장 주변에 야권 정치인들이 그 몰려들고 있다 이러면서 일종의 또 다른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그럼요. 반헌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완전 예.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이고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사를 전 다른 자리에 보내도 문제인데 독립기념관장에 앉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통 이런 학문들을 연구하는 기관에도 이런 사람들을 갖다 앉혀요. 독립기념관 이사 중에 한 명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우리 강제 수탈 이러냐. 정상 수출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반일 종족주의와 관련해서는 아니 이 반일 프레임 때문에 우리나라가 못했다. 근대화시킨 게 누구냐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독도가 누구 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한 시민단체가 뭘 하고 있냐면요. 무슨 릴레이를 하는데 소녀상을 그냥 모멸하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우고 뭐 없애자 이런 거를 앞에 설치한 다음에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릴레이 사실상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을 누가 깔아줬느냐. 이런 왜곡된 세력들한테 당신들 괜찮다고 누가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이 정부 아닌가. 정말 뭐 친일 정부다라고 이야기하면 발끈하는데 아니 발끈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 인사들이 이종찬 광복회장 주변에 네. 그거 하신다고요? 네. 아니 그렇게 공세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종찬 회장님이 예. 회장님 아들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이철우 교수, 예, 연세대. 예. 교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예. 차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종찬 회장님에게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가까운 사이고 무슨 민주당 인사 운운하면서 이종찬 회장을 그렇게 프레임 씌우는 것은 네. 대단히 부족하고 예. 잘못된 거다.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였어요. 이종찬 회장님. 네. 그래서 상당한 배신감을 아버님 느꼈다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언제요? 뭐 그렇게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아니 비사를 많이 알고 계셔. 궁금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그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 만든 맞아. 그때 핵심 개문발차 막 멤버 얘기 아니에요? 나오고 막 예. 이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어떤 사이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6월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재개 선언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6월 10일께 아마 그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6월 달에 상당히 정치 격변기가 있었고 당시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이렇게 많지 네.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죠. 대선 후보 선출할 때 밖에 있는 유력 주자가 함께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런저런 그 압박 네. 그게 이제
버스 정시 출발. 뭐 오든 안 오든 개문 발차에 먼저 네, 간다. 네, 그러니까 네. 탈 사람 빨빨 타라. 네. 뭐 이런 게 이제 공개적인 워딩이었고 제가 이종찬 회장님을 만났죠. 그때 네, 예. 근데 7월 달쯤 됐을 건데 2021년. 그렇죠. 네. 그때 만나서 운동장이 바뀌었다.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넓은 운동장이 국민의힘에 만들어졌으니 선수는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입당을 해서 경선에 참여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예, 예. 네. 그래서 그 설득을 굉장히 제가 오랜 시간 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핵심이 이종찬 회장이라는 거죠? 이종철 회장님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설득을 한 거죠. 설득해서 좀 그 입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설득해보겠다. 예. 이런 얘기를 듣고 나왔죠 제가. 그러면 사실상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종찬 회장의 역할도 상당히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정치 멘토라고 실제로 했고 그다음에 그 정치를 하기 전에 우당 선생 그 행사가 있었어요. 네. 남산에서. 그때 처음으로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정치 재개선을 하지 않고 네.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왔어요. 기억이 예. 네. 그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그 행사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를 시킨 거죠.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종찬 그 광복회장. 예. 예. 광복회장 하기 전이었죠. 네네. 그때는 뭐 전 안기부장 뭐 이렇게 소개가 됐었겠네요. 근데 지금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고는 이게 도대체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니까. 예. 오죽하면 밀정이 현대판 밀정이 용산에 밀정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보수라면 용납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누가 진짜 네, 보수냐. 아니 이 정부는 보수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보수의 어떤 그 근간을 허무는 정치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 이종찬 그 회장께 아니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보수 후보로서 맞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했던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집안풍이 보수야.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게 뉴라이트 하지만 근본은 사실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위 국민의힘 전신 민정당 이렇게 쭉쭉 뿌리를 따라서 공화당까지 쭉 올라가 보면 사실 친일과 좀 맞닿아 있는 분들이 조상이 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와 그 고조 정도 할아버지 분들이 그 일제시대 때 잘 살고 관직에 있었거나 무슨 또 뭐 그 옛날 시골에 가면 농협 비슷한 뭐 이런 것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겠죠. 친일 사전 그 보면 그거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진석 비서실장 등 뭐 포함해서 최근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는 성일종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 양성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것도 선거 과정에 어떤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분이 또 당선돼서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 현실인 건데 어찌 보자면 저는 대한민국 보수가 제대로 된 건강한 보수로 가려면 올해 88이시긴 한데 이종찬 광복회장 중심으로 좀 다시 정당을 좀 재편해야 되지 않나? 대표는 이제 광복회를 중심으로 보수 정당이 좀 재편돼야 되지 않나? 그게 차라리 건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친일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친일을 매국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뉴라이트는 뭐가 문제냐면 대한민국 국익을 전 세계 어느 나라 그 극우 보수 정치인들이 남의 나라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백성인 건지 어느 나라 국민인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지경의 주장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거 근본을 좀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본인들의 이익과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방향성은 뭐 역사의 객관적인 인식 운운하지만 객관적이지도 않고요. 친일을 지워버리고 오히려 거기에 부역한 것을 근대화에 노력했다라고 포장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남아날 수가 없어요. 이 정부는 역사의식도 미천하지만 그냥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이 결합한 거 이상을 국민들께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사관에서도 그렇고 가치관에서도 그렇고 정책 노선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보수라는 타이틀도 맞지 않아요. 이거는 극우라는 타이틀조차 맞지 않고 그냥 이해관계들의 그냥 이합집산이구나. 진짜 안타깝죠. 여기가 보수 집권 여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식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양반입니까? 이런 분들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를 부정하지 않으면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부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거지 국민이 없거나 나라를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를 다 부인하고 그때 우리는 일본 국적자였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또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역사 관련된 단체 25개 단체에 전부 뉴라이트 계열 이런 요직에 앉혔다고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을 의심하게 되고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 유독 이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물컵 반잔의 논리. 도대체 그 반컵을 언제 채워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참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요. 네. 저는 의심이 가요. 혹시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정도. 대통령도? 아니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왜 일본에서 그렇게 관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그 법조인들 특히 네. 이제 검사들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대륙법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법률로 보면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에서 핵심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비법은 판례법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검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뭐 70년대 초반에 동경지검의 특수부 얘기를 많이 해요. 다나카 수상을 그 당시에 이제 구속시켰다 해서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걸 얘기할 때 동경지검 특수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검사들하고 상당히 그 근무를 같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네네. 제가 장관실에 있었거든요. 있어봤거든요. 법무부 장관실에. 네. 그래서 그때 검사들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일본의 일부 검사들 중에는 약간 호의적인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개인적인 호의와 국가를 운영하면서의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예? 전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우선 본인이 어떤 그 정책의 의사결정, 대일 외교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자꾸 미래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미래를 가려면 우리만 미래 주장하면 어떡해. 그렇죠. 가해 국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네. 피해국만 미래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과거를 덮고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그걸 강제동원. 그리고 네. 호시탐탐 언제든지 일본은 대륙을 향한 그걸 계속 노리고 있고 그 길잡이 그 터로 한반도를 계속 생각해왔던 게 임진왜란 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예? 네. 몇백 년 전인 그때부터 그랬다고요. 근데 여전히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앞으로 어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데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일본에서 그 일본은 언제든지 어떤 기회를 가지면 군사를 한반도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열어줍니까? 맞습니다. 예. 정신이 나간 놈들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발 명예훼손을 일단 주의해야 고발당할 수 있어요. 고소고발을 남발한 그래서 변호사님 계셔서 다행이에요. 내가 방어를. 아니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인상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도 일본 현지 언론이랑 인터뷰한 걸 보면 일본에 내가 어렸을 때 가봤더니 거리가 깨끗하고 시민들이 뭐 의식이 되게 선진적이고 이런 아버지가 또 선친이 뭐 일본에서 유학해서 네. 그런 것과 분리되질 못하는구나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 정도로 독립기념관이니 무슨 연구소니 이런 뉴라이트 인사들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하도록 인사권을 발휘했다는 건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정체성과 역사관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데 진실과 화해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은 그 국민공감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이런 데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가고 특히 김낙연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반일 종족주의 네, 공동저자 아니겠습니까? 이영훈 교수하고. 근데 이런 사람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그 뭡니까 연구 자금 이걸 대는 줄이 어디라고요? 아니 일본 문무성하고 네. 도요타라고 일본 기업 있잖아요. 예. 아니 거기서 자금 받아서 예. 한다고 본인들이 밝혔어요. 책자 서문에. 일본 돈 받아가지고 예. 그 반일 종족주의 같은 류의 그런 글을 쓰는 뉴라이트 계열, 일본을 미화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 그런 기관이 네.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네.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그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 앉혀놓으면 네. 대한민국이 있겠냐고요. 이게 다 일본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일본화 시키려고 그 사람들 다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설명이 되냐고요. 예. 도대체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이런 자리를 얻을 만큼의 득표를 했는지 나는 뭐 검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자리에 척척 갈 수 있다는 게 뭐냐는 거죠. 예? 그 대부분의 그 연결건들이 대부분 MB일 겁니다. 그러고 어제 딱 MB 만나서 네.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친일인가? 아니 대통령은 어쨌든 일본 이 정도면 친일 성향이라고까지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물러서지 않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건 좀 아니다. 학계에서도 그리고 그 독립기념관장이 어제 무슨 행사에서 세미나였던 것 같은데 네. 뭐 모두 발언인가요? 축사 네. 같은 걸 하러 왔더니 거기에 학계 인사들이 뒤돌아 앉아 계시고 예. 그렇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항의 거예요. 예.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가 아이가 되게 어려요. 예. 근데 제가 아이를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7발을 장전해서 6발을 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이런 거를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이가 굉장한 관심을 갖거든요. 저는 그걸 지켜주고 싶은데 이 정부의 교육 방침이나 어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못 지켜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담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지금 막 그 정체성의 혼란이 아이들에게까지 그럴 수 있고. 그럼 이건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그 이종찬 광복 회장이 정말 보수적인 분이고 군인 출신이고 육사 예. 뭐 이런 분인데, 그리고 사실 독립기념관장은 전두환 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네. 전두환 때 만들어서 87년 개관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 어떤 정부도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그 자리에 요직에 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김영석 씨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일 모레 있을 8.15 경축식이 두동강 난 채로 정부 기념행사 따로, 광복회 주관 따로, 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오후 2시에 또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따로 그러니까 사실상 저 해방전국 비슷하게 돼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찬탁 반탁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 와중에 또 어제 갑자기
안보실 국방부 네. 장관 교체 인사가 났는데 전부 또 군인들로 채웠어요. 외교관 다 빠져, 군인 다 들어가 네. 이런 방식으로 이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인사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용현 네. 네. 국방부 장관 되신 분 자, 예. 이분도 최혜병 그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다면서요. 네. 예, 아주 이- 명시적으로. 예. 네. 그, 그러니까 그 윤석열- 윤석열 변호사 폭로한 바에 예. 의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입막음용 그 승진 인사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요. 그다음에 입막음용 뭐 외유 인사.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그다음에 고발 사주 연루된 검사는 검사장으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경호실장이죠. 경호차장, 아니 경호처장. 경호처장. 예. 이게 차관급인데 장관인 국방부 장관으로. 예. 영전이지 영전. 예. 이렇게 다 그거 외에는 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거에다가 회전문 인사에다가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보수 정부 그 처음 출발할 때 작은 정부 지향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다 수석도 뭐 다 줄이고 했잖아요. 근데 큰 정부로 전환, 네. 회전문 인사 큰 정부로 전환, 보훈 입막음용 보훈 인사 뭐 이런 정도 설명 외에는 갑자기 왜? 응? 갑자기 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 그 친일 논란과 네. 그다음에 이념 논쟁 비슷하게 이게 확 격화되면서 지금 사라진 게 최수근 해병 특검, 네. 김건희 명품백 네. 특검 이런 것들이 전부 많이 사라졌거든요. 사라지면서 슬쩍 최해병에 관련된 입막음을 또 영전 인사로 딱 이때 좀 땜빵을 해놓는 네. 뭐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이 정부에서 새롭게 표현이 뭐냐면 좌천성 승진 인사. 좌천성 승진 인사. 그래서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예. 부산 고검장으로 내려보냈는데 그게 바로 좌천성 승진 인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송경호 지검장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소환조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다 인사를 해버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이원석 총장이 패싱돼 버린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비슷하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시작을 안보실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또 국방부로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실로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네, 나토 이전부터 해서 장호진 안보실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다. 대통령이 일을 잘 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둘기파다 뭐 예, 사실상 그리고 이제 외교관 출신들을 안보실장에 앉혔는데 이제 몇 달 못 가고 계속 휘떡휘떡 바뀌고 벌써 이분이 네 번째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2년 간 넘었는데 3년 차긴 하지만 안보실장은 네 번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잦은 인사가 되는 거고 미국 대선이 85일 남았는데 이 앞두고 외교관 바꾸고 군인을 안 친다? 뭐 하겠다는 거지? 이제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려난 거다. 특보는 뭘 무슨 뭐 없는 적을 만들어서 보낸 그리고 거니까. 막 뭐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인사상으로 완전히 밀려난 거다. 그렇게 출발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그 문책성 인사다.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불어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듣지 않게 생각하다가 신원식 장관을 교체하면서 뭐 원래 평소에 믿고 신임했던 김용현 차장을 국방부로 들어가서 군을 장악하는 게 제 1번의 목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실에서 자꾸 탄핵 나오는데 탄핵이란 말 못하게 해야 되겠다. 못 나오게 해야겠다. 군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군을 이용해서 탄핵이라는 말을 못 나오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친위 구테타?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이거 자막 달아주세요. 개인 의견. 임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의 아니 개인 저는 의견입니다. 물음표를 뒤에 물음표를 뒤에 붙인 겁니다. 괜찮은 거죠, 변호사님? 그런 판례가 있어요. 길의 기?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항변한 거예요. 물음표 달지 않았냐? 길의 기 느낌표 아니라 물음표다. 네, 일단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지지 못하는 거 기레기 예. 표현 자체가 이제 예. 통상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지 물음표 예. 때문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선배님 말씀을 예.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막음성 인사 다 동의가 되고 기저에 깔린 건 두려움이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김용현 씨는요, 그 처장으로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놓고 네. 아주 본인이 그럴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아주 핵심 중에 중심에 있었던 걸로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본인이 지금 국방부가 그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하는 것 같아. 대통령이 나를 엄호하지 못하고 이게 국방부 사안인데 지금 탄핵이라는 얘기 막 퍼지고 있어. 나 두려운데 이걸 누가 막아야 되나? 나 1년 선배님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내 돌격제장 차지철이라는 어떤 오명도 사실 마다하지 않는 인물 믿을 수 있는 곳에 보내겠다. 그래야 내 두려움이 사라지겠다. 저는 그런 두려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대인배같이 하지만 하는 행동은 대단히 속이 좁은 사람인 것 같고 두려움과 어떤 떨림 이런 데에 그냥 기반해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보호 이런 본능이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군을 왜 장악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전원 군인 출신으로 교체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북한 문제는 상수였어요, 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무력 충돌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뭘 하겠다는 거지? 근데 취재가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이러저러한 얘기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핵심 키워드는 역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입막음, 두 번째는 이제 군 어떤 인사. 그러니까 10월에 장군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 인사 앞두고 어떤 라인을 깔 거냐. 신원식 라인을 깔 거냐. 김용현 라인을 깔 거냐. 그래서 신원식 라인은 울상이 됐고 김용현 라인은 만세가 됐다. 이런 얘기가 어제 국방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돌던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김용현 라인이 군을 장악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은 있고 내일 모레 8.15 때 대통령이 신통일 방안을 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뭐 이런 정도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통일부 장관도 지금 뭐 극우라면 뒤지지 않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꼭 그 대통령 지지도가 낮고 네.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져서 뭐가 잘 안 될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보세요. 통일 대박 얘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 통일은 대박.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독일에 나오듯이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글쎄 얼마나 뭐 특별히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뭐 좋은 방안이 나오면 뭐 국민들도 환영하겠지만 지금 현재 하는 인사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서 나온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네. 글쎄요라고 우선은 드릴 말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북 강경파들이 이제 어쨌든 외교 안보 라인을 장악했다라는 표현도 오늘 중앙일보가 세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이제 보수 언론들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대북 강경파 군 출신이 전면에 나선다. 아니 그 7, 80년대 아닌데. 7, 80년대 정도의 어떤 사고 방식 그게 그러니까 냉전 사고 방식이죠. 네. 그 냉전 사고 방식에 따라서 북중러 대 한미일 네. 이 관계를 설정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역할을 찾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되면 틈이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면 강이 있으면 양쪽 강변에 풀을 뜯어먹는 소가 돼야지 한쪽 강변에 풀만 뜯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큰 틀에서 보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양쪽을 다 우리는 정말 적절한 그 선을 가지고 네. 안보와 경제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확 지금 쏠려 있잖아요. 한미일로 가면서 네. 북중러에 대한 우리 라인이 다 지금 거의 절단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 우리 운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외교와 어떤 경제적인 정책을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잘 갈 수 있겠냐.
정말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런 표현 쓰면 좀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아먹는 건 순식간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예. 아니 저는 이 정부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진일보한 노력을 일이라도 기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지 너무 못했어요. 느닷없지 않나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통일 얘기를 이걸- 하겠다는 게 8.15 예. 이런 기념사로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져요. 이 맥락을 좀 회피한다는 의도도 좀 보여지고요. 역사와 관련한 논쟁을 그냥 정면으로 그냥 부딪히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느닷없이 통일 얘기. 왜냐면 항상 뭐 3.1절도 그렇고 여태까지 그 대통령의 기념사가 느닷없고 뜬금없고 뭐 AI를 얘기하고 맥락이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어떤 정말 보관이 있는지 지금 다 매파로 깔면서 그러면 어떤 평화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공허한데 말로 그것을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빨간 펜으로 본인이 고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인식을 드러내는데 그 인식이 사실은 뭐랄까요, 공감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단히 추상적이어서 하나도 현실에 이게 발디디고 있는 단어와 워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그냥 머릿속에서 공상하고 아래에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도 본인은 던지면은 그게 그냥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도자가 그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아주 극우적인 사고 인사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통일 얘기를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벌써부터 그냥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통일보다는 평화 정착이거든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러니까 제발 전쟁 공포 없이 한반도에 대해서 코리아 리스크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소리 안 듣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평화 체제가 확립이 돼서 더 이상 전쟁 위험이 없는 그런 토대에서 살고 싶다 이런 거지. 뭐 통일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리고 통일이 된들 내전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선통일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MZ 세대들은 통일 왜 해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떤 설득도 필요한 거고,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2025년에 천공이 통일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건가? 에? 그런 차원인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그 보통 3.1절이나 8.15 때 네. 대통령의 어떤 그 축사가 상당히 철학적이고 그 다방면에 걸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특히 남북 관계 문제. 8.15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사실은. 그렇죠. 네, 대일 관계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그동안 3.1절이나 8.15 축사 때 저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무슨 동네 행사 축사하듯이 한다고. 대단히 짧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축사가 짧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행사를 그냥 치르는 정도의 수준. 예. 근데 축사를 해서 그런 비판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고 북한을 겨냥한 통일 방안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는 그 비판은 피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8.15 때는 광복절이기 때문에 대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일 관계 할 얘기가 없잖아. 반컵 채워달라는데 반컵 안 채우고 있는데. 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사도광산 문제. 예? 그 문제도 있지요. 예.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독도인데 그거 어떻게 지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독도에 대한 태도가 제일 큰 문제고 사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남은 거 나머지는 다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 줬고 이제 남은 것은 독도다. 독도 하나 남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독도까지 일본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때 우리 국민들이 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까요? 아, 그땐 정말 난리 나겠죠. 최근에도 우리 이제 그 경찰력이 뭐 그 인근을 가니까 뭐 일본에서 항의하고 이랬다는 네.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항의는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왜냐면 한 단계씩 문을 열어주고 일본으로선 기대감이 하나씩 커졌거든요. 사도강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반대했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예. 했어도. 근데 이런 심지어는 뭐 문화재청 지금 이름이 바뀌었던데 국가유산청인가 거기서는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찬성에 손을 들어줬으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위안부 문제도 사실상 일본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돈을 갚아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민법 법률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단계 넘어가면은 그 끝이 어딜까? 정말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독도 문제까지 이 정부는
일본 편에서 그럼 전향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죠. 예. 그러니까요. 맥락이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그 일본까지 독도까지 뺏어가게 될까요? 사도광산은 사실 그냥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 뭐 전시실에 이제 15일 날 8.15 광복절 맞이해서 야당 정치인들이 사도광산 직접 가본다고 하고 거기 있는 뭐 그 향토박물관 직접 가서 어떻게 전시를 했는지 확인해서 뭐 알려주겠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굴욕 외교를 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설마 독도까지 그러진 않겠죠? 그건 안 하겠죠. 설마 그럴 리는.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설마 이랬는데 진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진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동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야, 진짜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대통령 그 제2요관 거부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몇 번째가 되는 겁니까? 19번째에 20번, 21번째가 그러네. 되는 거네요. 20번이 넘네요. 네, 이제 20번이 넘었습니다. 이승만을 능가하겠네. 네. 이승만이 45건인가 그렇죠? 예. 예. 저는 노란봉투법은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법이 뭘 되게 선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대법원이 네. 그 판시를 확정을 해놨어요. 너무 노조의 불법 파업 범위가 넓고 지금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그럼 뭐 비정규직이나 하청 본인의 근로조건에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 취지니까요. 해외에서도 이런 입법례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한테 막 몇백억씩 이렇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니 그게 실질적으로 한 명한테 다 하고 노도 탈퇴하면 소치화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분별을 해줘라. 누가 제일 그럼 선봉에 섰는지 불법에 누가 가담 정도가 큰지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그게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넣겠다는 거예요. 엄청 또 그게 뭐 압도적이고 해외 없는 법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조차 저는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논의도 못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퍼주기다, 파퓰리즘이다. 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줄이자. 뭐 한동훈 대표도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바우처 형식으로 공급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5만 원 너무 많다면 줄이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가게를 선별을 해가지고 주든지 이걸 집권 여당이 논의조차 못한다. 모든 걸 정파적으로 아주 당파적으로 정치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냥 민생과는 괴리가 있는 걸 이 사태까지 오게 된 데는 저는 물론 민주당 책임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훨씬 큰 거예요. 집권 세력이니까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서 더는 좀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막 너무 지난한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입장이 너무 분명하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재개가 반대하니까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진짜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닌가. 재개가 반대? 야 거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25만 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했어? 야 거부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건건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한동훈 대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고위원회의 그 비공개 최고위 회의 때 25만 원 문제는 우리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 욕 먹고 깨갱했다는 소문이 이제 그 국회 주변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전기세도 이거 좀 뭐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다가 또 추경호 원내대표 이래가지고 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어떤 협치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나 싫어. 나 거부.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또 여론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 거부권이 완전히 상시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게 대통령실로 가면 국무회의에서 거부하고 다시 재의결해서 폐기되고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죽하면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거라도 좀 해보자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정책위의장 무슨 뭐
뭐 부활한법 정쟁을 휴전하자 뭐 얘기 너무 이런 했죠. 얘기까지 뭐 하던데 네. 저는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도 행사지만 민주당이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대통령에게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말라. 왜?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야. 그리고 네. 뭐에 절대 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지구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지고 이극의 문제 정상적인 상태의 대통령 그 했던 경험이 있는 대통령으로 생각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기대해서 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국면에서?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됐는지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걸로 목표를 다 이룬 거다. 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주 중심으로 사고하나? 아니 아무것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네. 메뉴, 안주 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야당을 설득해야죠. 국민을 설득해야죠. 그럼 야당을 설득하려면 야당을 압박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야당이 원하는 걸 들어줘 가면서도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국민들 설득하면서 그게 협치예요, 사실은. 그게 왜냐? 국회의 법률과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그게 있어야 행정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라면 야당을 향해서 끊임없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설득을 하는 방법이 예산도 있을 수 있고 정책을 하나 뭐 예를 들면 뭐 들어서 야당 아닌데 괜찮네 하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지금. 하고 예? 싶은 것도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뭐 이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설득하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니 다수당이라고 무조건 통과시켜? 안 돼. 거부. 거부. 안 돼. 그러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내가 거부할 테니까 이걸 고리로 열심히 싸워.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중요한 딜레마는 뭐냐면 이게 무한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는 쉴 수 없으니까 계속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모 의원하고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벌써 3번째 이제 발의가 됐는데 향후 몇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안에 한 2번 더 할 수 있어. 그럼 연말까지 하면 대통령이 2달에 한 번 걸로 거부권 행사한다고 치면 2번 더 할 수 있다. 그럼 최혜병 사건만 해가지고 5번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모렴치한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에 도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사건 오는 것마다 건건이 야 거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정치는 아닌 거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기대하지 않겠죠. 민주당이 뭐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뭐 박찬대 대표 이런 얘기했어요. 아마도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거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올 거다. 근데 저는 사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 정도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까지 국민들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냐. 대통령 결심할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뭐 탄핵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국민의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200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8석의 정치력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서로 지금 보면 정치권이 범야권 진영에서도 약간 남탓 공방하는 것처럼 보여요. 개혁신당은 민주당 비판하고 민주당은 또 개혁신당 같은 데서 잘 안 도와준다. 혹은 또 뭐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범야권이 192석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이 정부가 잘 가도록 밀어라라는 게 지난 총선 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2석이 단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세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냐. 저는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각자 다 개별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다 바쁘시거든요. 인사청문회 끝나면 또 입법청문회 끝나면 또 필리버스터 해야지. 필리버스터 밤새고 나면 또 뭐 이 상임위 열어야 되지. 바쁘긴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근데 뭐냐 이거예요.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은 어디서 느껴야 되냐. 저는 이제 저희 방송 정치인들도 많이 보시니까 저는 그 대목을 좀 고민해 주십사.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총선 끝나고 벌써 넉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저는 우상호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민주당도 네. 이게 이제 강대강으로 갔던 부분이 있고 이게 오히려 이제 지지층한테 효능감을 보여줄 의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숙제, 거기에 대한 반응 성격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전 최상병 특검은 굽히지도 말아야 되고 당연히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상병 특검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사실 뾰족한 수가 대안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 정말 이슈를 던졌을 때 민주당 1호 총선 1호 공약도 25만 원 지원금이었고 거기에 대해선 상대방이 전혀 울림이 없는 거니까요.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데 왜 논의를 해야 돼? 그렇다면 정말 중간 지점에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괴리가 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나서고 홍보에도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싸운다는 인상밖에 같진 않고 22대 국회는 지난 국회에도 굉장히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더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정상화의 반만이라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이제는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민들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TMF 사태 있죠. 주가 폭락하죠. 그다음에 물가는 뭐 계속 천정부지죠. 자영업자들이요. 소상공인 100만이 폐업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방금 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서울에 카페 있잖아요. 커피숍 많이 가지 않습니까? 폐업이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게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빚에 빚. 계속 대안은 정부에서 내놓는 대안이라는 건 계속 빚 내라. 돈 더 꿔줄게.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들이 안 되는 건 사람들이 카페도 잘 못 가게 되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뭐 대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 뭐 정치적인 거 다 빼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뭔가 정부니까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기대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기대를 합니까? 아니 공무원이 저는 권익위 공무원 이거 그 사건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로 보십시오. 박정훈 대령 군인이에요. 백혜룡 경정 경찰입니다. 권익위 공무원이 경찰, 군인, 공무원이 지금 다 곡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도대체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여당에서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대책을 내놓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오로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앉아가지고. 국민 눈치는 전혀 보지 안 보지. 않고 대통령 공직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 인사를 이진숙, 김문수 뭐 이런 분들 강성의 인사들을 그 임명하는 이유가 네. 오히려 지지율이 낮아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에서 전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성의 그 장관급 인사들이 해당 부처를 장악을 하고 본인들이 끌고 나가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식 때문에 오히려 강성 인사들을 추천한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통상 그 정권 그 지지율 네. 20%대가 되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죠. 그리고 다 비망록 쓰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뭘 하려고 보면 전부 법을 다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예. 네. 혹시 정권이 바뀌거나 네. 나중에 수사대상.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뭐 하라 그러면 하는 척하고 안 하고 하는 척하고 시간 보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진짜 아까 자영업자 폐업률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맞습니다. 편이고 예. 지금 출혈 경쟁 너무 심한데 제가 어제 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저가 커피 경쟁에서도 이제 살아남질 못하는 건데 2,000원, 1,500원 해도 남는 게 없으니까 폐업하는 건데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38만 원짜리 커피를 팔더라고요. 네? 38만 원이에요. 한 잔에 와. 예. 근데 그거는 물론 나머지 커피들도 다 그런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한 15,000원대예요. 그러니까 비싸요. 강남 커피 비싸요. 근데 네. 줄을 굉장히 서서 이게 38만 원짜리 커피를 예, 근데 아마 드시는 게 38만 원짜리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는데 가는 걸 탓하는 게 가보자 아니고 선배 어떤지. 저는 양극화 너무너무 심한 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부의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거는요. 법인세 인하 때문에 올해 10조 원이 지난해보다 덜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뭐 증여세 다 낮춰준다는 그런 방향성. 그거는
정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1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는 그 받침을 그냥 허물어 버리겠답니다.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 후세대한테 전가될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지지층만 보고하는 정치로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그래서 낙수 효과는 있었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없으면 지금이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능력, 더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쨌든 집권 세력이라는 지금 전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정 운영에 철학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국정 운영에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서 그게 대북 관계, 그다음에 경제 정책, 뭐 무슨 안보 정책 뭐 이런 걸로 쫙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일맥상통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자 감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그 감세된 만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부자 감세 또는 그 법인세 기업의 세금을 감세해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일자리와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기가 상승기에는 세금을 좀 더 걷고 하강기에는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이런 그 효율적인 방식의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철학 자체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게도 네. 자꾸 대통령을 압박하고 민주당 그 극성 지지층, 네. 극렬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네. 그런 강경한 그 법안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넓혀야 돼요. 넓혀서 법안도 내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세질 겁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거부가. 근데 지금은 그 마치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극렬한 지지층에 소구하는 그 강도 있는 법안으로 자꾸 가니 국민 예를 들면 중간층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근데 최혜병 특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중도 이상 다 많이 찬성하는데 최혜병 특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법안들 다 이제 통칭해서 정치력을 오히려 민주당이 보일 필요가 있다. 거꾸로. 예? 그러니까 포용적 정치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정치력을 왜냐하면 민주당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 윤석열 대통령도 5년간 집권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하고 똑같아. 민주당도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면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박수 받는 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거기에 소구를 막 해요. 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왜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금기와 비슷하게 민주당이 아버지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분위기가 가면 민주당이 집권 절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분은 비판 많이 받았어요. 예? 민주당 아니야 그 부분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그만큼 내부적으로 폐쇄화돼 있다. 지금도.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폐쇄화를 걱정하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폐쇄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요. 일단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는 이런 정치 행태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거를 이제 맞춰가면서 그 다름도 인정하는 풍토가 여든 야든, 그러니까 여야가 격돌할 때 그렇고 당내로 또 들어가서 보면 또 그렇고 이런 거는 확장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나만 맞고 너는 틀리면 이거는 대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책임 저는 정치인들한테 있다라고 봅니다. 강성 팬덤이니 뭐니 당원들을 이렇게 탓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오게끔 한 데는 아주 정치를 협소한 걸로 만들어 온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것을 여는 거는 각각의 지도부의 책임이 제일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바로잡자면 아까 38만 원 커피는 48만 원이라고. 더 높아. 제일 비싼 커피가. 야, 엄청나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양극화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는 거고 이런 사치가 통용되는 것이 이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이른바 이제 북유럽형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했던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부자, 집권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커피 드시겠죠. 예, 그러면서 사치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게 그 통용되고 걸핏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이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할지 너무 걱정이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어제 제보를 받고 현재 취재 중인데 이제 8월 30일 날 검정 교과서가 발표가 되는데 고등학생 대상 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가 편찬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역사학계의 유력한 학자로부터 제가 제보를 받고 이 얘기는 꼭 좀 장윤선 기자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정치권에도 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 차원에서 좀 확인을 좀 부탁한 상태인데 앞서 저희가 이제 쭉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교육계로 확산돼서는 정말 큰일이다. 정말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저는 이종찬 회장 중심으로 보수가 재편되기를 그게 건강한 방향이 그게 바로 건강한 보수다. 대한민국 보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친일 매국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 답답한 날들인데 그래도 참 국민들이 현명하시니까 그 현명한 힘으로 우리가 그 역사를 그리고 또 나라를 지켜왔던 항일운동의 역사를 잊지 말고 광복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제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후폭풍이 크겠습니다. 진짜 국민의 어떻게 될지. 앞으로 더 열심히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